키움증권 홍록기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7월 이후에 중국 증시가 워낙에 지금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아, 중국이 왜 이러는 건지 지금 그 시청자분들 중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네. 지금 중국 전문가분들 모시고 몇 번 다루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진정될 기미라기보다는 계속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키움증권에서 엄청난 인덱스를 또 내셨더라고요. 인덱스 보고서. 네. 그래서 이 전략하시는 한지영 위원님, 경제하시는 김유미 위원님, 그리고 네. 전략하시는 홍록기 위원님 이렇게 쓰셔서 네. 저희가 오늘 홍록기 위원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중국 리스크 이게 대체 보고서 깊게 써주셔가지고 네. 저도 잘 읽기는 했는데요. 네네. 워낙에 중국에 대한 근본 지식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들어도 잘. 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미치고 맞아요. 있어요. 우리한테 네. 타격은 엄청 주고 있는데 네. 이 리스크의 본질이 뭐냐. 네.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뭐 코로나 이후부터도 중국이 다시 뭐 경제 지표나 정책의 영향력이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자료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 경제 성장률을 이제 봤을 때 올해는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즉 하반기에 중국 경제 둔화를 어느 정도 보는 것이냐라고 해가 첫 번째가 이슈가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이 규제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이제 중국 이제 보시는 분들을 봤을 때 하반기는 저는 좀 중국 경제가 시장 우려보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시장 우려보다는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중국의 규제 같은 거는 저는 조금은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다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간이 그 시진핑 2기 지도부가 끝나는 내년 10월 당대회를 기점으로 완벽히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증시가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하단은 펀더멘탈이 괜찮아서 견고하겠지만 증시 상단이 닫힌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증시에도 일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쓴 자료이고요. 내용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경제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는 당연히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는 건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중국이 상반기에는 정책 지원을 시장 예상보다 약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 게 상반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헤드라인 숫자가 잘 나올 거는 분명하고 하반기에 헤드라인 숫자가 이제 둔화되는 게 분명하니까 그 자신의 정책 집중을 하반기에 집중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반기에 정책 지원이 늘어나기 앞서서 좀 상반기에 중국 헤드라인 지표들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불균형 회복으로는 작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계속되면서 이게 그 기업들 생산 능력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요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 지원들이 바로 둔화가 되면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다시 조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그간의 이제 정책 정상화가 그 경기 정상화가 되돌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의 회복세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보면 3대 실물지표에서도 작년으로 나와 있겠지만 산업 생산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좋고 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특히 기업에 의한 수요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있을 텐데 투자 역시 국영기업들은 투자 회복세가 빨랐지만 민간 기업들은 투자 회복세가 느렸거든요. 즉 민간의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 지원이 거둬들어지면은 중국 경기에 필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회복세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지표가
기저효과 때문에 수요 부분이 지금 상반기에 잘 나온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다만 그걸 숫자로 발라내서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공급 능력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최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민간 수요가 지금 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소비재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가율이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의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종합으로 한 9% 나왔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생산자 물가는 10%가 두 자릿수가 훨씬 넘는데 네. 그러니까 생산재 기업들의 네, 물가는 지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비재 같은 부분들은 지금 인플레 압력이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생산재 기업들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밸류체인 이제 업스트림에 좀 가까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압력이 높은데,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지금 인플레 압력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좋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업스트림 물가 상승으로, 업스트림 기업들의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최종 수요자까지 지금 차곡차곡 지금 마진 압박이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는 거고, 이런 마진 압박이 더욱더 커진다면은 이거는 업스트림 기업들까지도 다시 이제 마진 압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역시 생산 능력이 잘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런 마진 압박이 차례대로 밀려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부터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쌍순환 전략이라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내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고, 사실 내수 부양책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그 경제 지표에서도 소매 판매 지표들이 안 좋은 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났고, 내수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다면은 그런 그 정책의 그런 수혜를 받았는지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반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소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러니까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 소득 부분들이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드렸던 실업률이라든지,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뜻은 결국 이제 고용 안정이 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 많이 높아졌다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고, 뭐 신규 고용 증가율 역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기저 효과를 이제 받고는 있지만 이제 높은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하반기에 돌아서다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는 다시 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정책 지원이 약해지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눌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세부적인 지표들을 보면은 좀 불균형의 회복이 보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실업률을 16세에서 24세로 나눠서 보고 25세에서 이제 59세로 나눠서 이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즉 24세 이하의 고용 실업률 지표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그러니까 대졸자의 실업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자들의 실업률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절대적인 레벨이 높은 건 사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똑같이 코로나 이후에 그 정책 지원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하락세, 그러니까 고용 안정의 방향으로 가다가 상반기에 정책 지원이 둔화가 되자마자 다시 방향성을 위로 틀었거든요. 즉 이런 부분들은 그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다시 높아졌다. 즉 고용이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기업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이제 고용 구직자 기대수랑 이거 비율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1 밑에 있으면 이제 안 좋은 숫자인데, 2분기는 다시 좀 반등하는 그림들이 있었었는데 1분기 지표들을 보면은 대형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시 방향성을 아래로, 그러니까 악화가 됐거든요. 즉 중견 기업 이하, 그리고 고용자 입장에서도 그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계층들은 오히려 그 고용 불안이 더욱더 심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각종 부양책을 쓰더라도 실제로 소비를 늘리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득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가처분 소득을 크게 저는 노동소득이랑 투자소득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본다면은 지금 가처분 소득을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전 소득, 영업이익 소득 같은 경우 그 자영업자 소득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자영업자 소득이 작년에 가장 부진했고요, 성장률이. 그 다음에 임금 소득도 부진을 했고 오히려 재산 소득이라든지 이전 소득이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가처분 소득이 좋아진 것처럼 이제 왜곡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역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주식 가격도 뛰면서 이런 투자 소득은 당연히 높아졌을 게 당연한 건데 네. 투자 소득 주도의 소득 성장세가 사실 소비 여력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좀 소득이 안 좋았었었고 임금 소득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소득이 좀 불균형된 회복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이 뭐 가처분 소득도 좋아진 것처럼 보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용 안정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지만 좀 문제가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아직까지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상반기까지 계산해서 보더라도 여전히 투자 소득 중심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소득 중심으로 다시 이제 회복세가 이제 네. 되기 전까지는 좀 소비가 그 부양책과 달리 부진하는 흐름이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기에 좀 헤드라인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정책 미세 조정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준율 인하가 한번 있었었잖아요. 네. 이제 전면적으로 50bp 인하를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이 한 1조 위안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게 일부 MLF가 지금 만기 도래 규모가 지금 6, 7, 8월에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8월까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부 상환되고 일부 롤오버돼서 결국에 계산을 하면은 6천억 위안 정도가 순 공급된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뭐 9월에도 10월에도 MLF 만기 도래 일정까지 고려한다면은 순 공급 유동성은 더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1회 정도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완화가 있겠지만 네. 재정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사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의 재정 적자 폭이 상반기에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만큼 재정을 좀 많이 아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즉 이 뜻은 하반기에 재정 지출, 그러니까 재정 출력 여력이 상당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하반기에 재정 정책 중심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재정 정책이 이제 강화가 될 거고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중국 인프라 지방 특수채 같은 경우가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 이전부터 발급이 되면서 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를 이제 부양하는 데 기여를 했었었는데 네. 올해는 상당히 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신규 발행 규모가 예년보다는 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런 인프라 투자채권이 상당 부분 발행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말이 10월까지 남은 잔존 물량 다 써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쓸 계획서를 올려라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좀 지방채 쪽에서 좀 두드러지는 발행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방채 발행이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좀 인프라 투자가 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중국 경기 하방을 좀 뒷받치는 요소가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중국 중소형 IT 하드웨어 쪽과 더불어서 오히려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중국의 이제 인프라 관련주, 뭐 기계주라든지 뭐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뭐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이 네. 조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중국 주식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좀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 기업들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하반기에
이런 기업들의 좀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 내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규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규제가 사실 좀 많이 가시화된 것도 없고 시장에서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시화된 거는 중국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시장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요즘이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작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이제 법안들을 만드는 데 힘을 썼다면은 네. 작년 10월에 그 엔트 파이낸셜을 기점으로 지금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매기고 그 기업들에게 이제 행정 지도가 들어가는 좀 실제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뭐 사교육 업체라든지 뭐 헬스케어 부동산 기업들 즉 각종 서비스 기업들 확산이 되고 있는데 좀 이런 흐름들 때문에 중국 증시의 최근 흐름들을 그러니까 올해 흐름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중국이 사실 대형주가 좀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좀 안 좋은 흐름들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본토보다는 홍콩 쪽 여객가 더 부진한 흐름들이고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홍콩 황생테크가 네.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친숙한 그러니까 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수인데 사실 올해 최근 7월 달에 부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올해 상반기 기점으로 꾸준히 지금 계속 언더퍼폼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지수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줄 때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중국의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과창판 50이라든지 차이넥스트 그 이제 과창창업 50 이게 샹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올해 이제 만들어진 지수인데 네. 오히려 중국 중소형 성장주 지수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러한 괴리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면 규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놨고 지금 규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시진핑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중요성은 뭐 우리나라도 중국도 미국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미래를 책임져줄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가라고 이제 많이 의문을 가졌었고 그쵸.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시진핑이 처음으로 일기 지도부 때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일기 지도부 때 특징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공급 개혁, 그러니까 과잉 투자로 인해서 그 중국 시끌러글 기업들이 이제 과잉 재고, 과잉 투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었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 개혁을 했었었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 부패 척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적인 그 시진핑의 위상도 올리면서 그 과거에 그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있었던 이제 고위 관리들의 부패들을 척결하기 위해 힘썼고 대외적으로는 1대1로 전략을 펼치면서 조금 중국의 이제 대외로 펼쳐나가려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진핑 2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좀 강경한 중국을 위해서 좀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이제 임기와 맞물리면서 미중 갈등으로 그러니까 2기 지도부의 초기를 다 보냈고, 네. 그냥 중반부는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부양책으로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진핑 2기 지도부 하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2기 지도부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책 아젠다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각종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국유화도 안 이루어져 있고 그 당의 영향이 많이 미쳐지지 않고 있고 특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사실상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각종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왜냐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시진핑 이전의 주석들은 중국이 고속 성장 8% 10% 넘는 그 고속 경제 성장을 할 때잖아요. 네. 그때 중국을 관통하는 단어는 이제 흑묘, 백묘 해서 이제 공산당보다도 이제 경제 성장을 조금은 우선시되는 스탠스였다면은 지금은 그래서 중국 어떤 컬럼에서는 그 흑묘, 백묘니까 살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당이 먼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니까 이제 부의 재분배, 그 공산당 정책적인 흐름상 좀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뒤에 여기 그 각종 산업별로 규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결국에 뭐 양극화 해소라든지 네. 뭐 민생 증진, 민생 강화 매우 이제 공산당틱한 그리고 이제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자료 이후에도 그 규제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공동부유론 하면서 이제 결국 공산당의 그런 색채를 좀 강화하고 있고 좀 그래서 중국식 자본이 이제 공산당의 좀 영향력에 좀 많이 놓여지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3기 지도부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 처음으로 2연임이 아닌 3연임으로 이제 가는 주석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흐름에서 좀 2기 지도부에서 3기 지도부로 이제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또 다른 분들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규제의 정치적인 목적을 고려한다면은 내년 10월까지는 조금 이런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춘 중국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규제라고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 녹아져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지향하는 지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색 사회주의, 중국 네. 특색 사회주의를 이제 실현하고 싶은 거죠. 이제 배가 고팠을 때는 네. 배고픈 거 채우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배고픈 게 해소가 됐으니 자 그럼 우리가 꿈꾸던 그 꿈을 한번 이뤄보자. 그럼 뭐냐?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특색 사회주의를 온전히 자리를 잡는 것. 그러니까 과거 사회주의가 언제나 그 못 사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우리 중국이 하는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다. 우리 네. 중국이 하는 사회주의는 잘 사는 사회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고 또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라는 모토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불원 하면서 밀어줬던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네. 사실은 그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자회사라든가 그 촉수를 뻗치고 있는 기업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버리면 중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민간 기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기네 주도화의 경제를 원래 사회주의라는 건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그 헤게모니를 잡은 데가 다 그 시스템을 생각하고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표명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디까지 살려주고 어디까지 막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네. 경쟁업체를 만들어낼 건가. 예를 들어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지금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를 네. 상대하기 위한 국유 온라인 기업을 만들 것이냐. 그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데이터 우리한테 줘. 우리가 가지고 갈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데이터를 갖고 갔을 때 도대체 그 너희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온라인 쇼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죽일 게 아니라면 일정 수준 우리 소낙비를 맞고 번개를 맞고 폭풍우를 맞고 지나가면 생존하고만 있으면 앞으로 1년 기간 동안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2년 시계열로 보면 이번 1년이 투자하기 빅테크 중국 빅테크의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 말에 좀 공감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텐센트랑 알리바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텐센트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개혁 개방 시대의 수혜자로서 그러니까 즉
흥묘백묘 시대에 자기가 이제 공산당보다 경제 성장을 좀 앞서는 그런 문화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았고 혜택을 받았고 이 혜택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2분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의 그 공동부유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100억 위안인가? 아니요, 500억 위안 정도. 500억 위안. 아, 1000억 위안이죠. 1000억 위안. 옛날에도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아, 네. 500억, 네. 500억 그래서 또 네네. 총 1000억 했거든요. 네네. 그 분기 발표 때도 500억 했었고 그 전에 500억을 발표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즉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뭐 미리 돈을 낸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기 전에 미리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전국 정부에게 확실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서비스 기업들의 이제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국유 기업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일기주도부도 규제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규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규제를 한 시클리컬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결국엔 오히려 1등 기업 중심으로 재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경쟁자를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효율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적자가 나는 그러니까 흔히들 중국식 표현으로 좀비 기업들을 이제 적대적인 인수합병, 중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그 대형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좀 아까 말씀드린 규제가 좀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네네. 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네네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진짜 시계열을 2년 3년 늘려 본다면은 오히려 이 규제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중국의 대형 플랫폼들 기업들은 사실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 내수 시장 자체가 크고 그렇죠. 여기서 중국은 원래부터도 온라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힘써 왔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소비 자체 침투율 자체가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향점이라든지 현재 세태가 도와주면서 중국 대형 내수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다만 올해 1년으로 잘라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내년 10월까지는 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고 그 수많은 자회사들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도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쪽에 진출을 하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게 해외 상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싫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이 데이터 트래픽들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해외 상장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그 DD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DD 추싱은 결국에 지도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도 정보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트래픽들을 그 해외 상장하면서 해외 그 중국의 데이터 트래픽들이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비단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맞은 건 아니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공장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규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내놓았던 방안이 이제 중국 내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중국 내 공장을 짓고 거기서만 관리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내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런 이슈도 좀 완화된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좀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 상장보다는 이제 본토 상장되는 흐름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국에 아까 이제 해외 상장까지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규제화를 장기화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내에서는 이제 본토 선호가 확실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싫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내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래 미국 상장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계획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DD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놀라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조금 무리한 상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DD 추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펙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즉 자기네는 적자 기업이고 지금 모 회사인 소프트뱅크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이제 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 좀 무리하게 당국이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인 승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IPO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상장하자마자 바로 규제를 네. 맞았었고 그렇죠.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사실 뭐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흑자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장을 안 하고 지금 다 좀 세태를 관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상장이 막히다 보니까 네. 사실 홍콩을 차선호 지역으로서 좀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중국이 홍콩을 해외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 있어서 해외 창고로서 이제 키우고 싶어하는 건 맞기 때문에 네. 홍콩 상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요. 다만 지금 규제가 그 서비스 산업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네. 사교육 등등 좀 그리고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비스 산업들로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국이 육성하는 산업들의 비중들을 봤을 때 본토는 제조업 중심이고 오히려 그 홍콩 같은 경우에 서비스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산업적인 그 차이로 인해서 그 홍콩이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홍콩 시장 내에서 IPO 같은 것도 그 단기 그 1년 동안은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지금 IPO도 좀 잡음이 계속 나오곤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조금 중소형 성장주인 뭐 과창판이라든지 네. 차이넥스트가 창업판? 아닐까 이렇게 창업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중국 본토가 이제 서비스업이 많은 홍콩보다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말씀하신 창업판, 과창판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하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조업 비중이 좀 있는 상해 쪽은 다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하나만 딱 꼽으라면은 이제 중국 중소형 성장주가 이제 모여있는 이제 과창판이 제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좀 그 인프라 투자가 네. 하반기에 다시 올라오면서 조금 펀더멘탈도 그렇고 좀 하반 경직성을 받치는 재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인프라주도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좀 상해 종합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상해 종합에? 그쪽 일부 업종들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헝다그룹 끝도 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부동산은 분명히 맞겠다는 거고, 네. 뭐 인터넷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헬스케어, 뭐 이상한 네. 뭐 지금 미용, 요즘 성형 이런 미용이랑 거, 네.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네. 지금 약물 오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말이랑 저번 주 금요일에 지적이 네. 나와가지고 지금 뭐 원격 의료 업체든지 미용 업체든지 그리고 뭐 제약 업체든지 다 좀 센티가 다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 게 중국을 네. 그동안에 지켜보건데 인프라를 투자를 하겠다는데 부동산 죽이고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게 그동안의 중국을 봐서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절대 살릴 것 같지 않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네. 계속 누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헝다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프라와 구분이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부동산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센티가 계속되고 있는 거 규제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격이랑 그 선행 지표들을 이제 몇 개를 비교해 보니까 네. 지금 일선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들만 지금 많이 상승을 했었었고 네. 좀 그런 지역들의 투기 지역 그러니까 투기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신규 착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표가 많이 내려가는 흐름들이 없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투기 지역 일부 잡는다고 하더라도 토목건설이 계속되고 이러다 보면 인프라는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헝다를 위시해서 이제 중국의 디벨로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규제 노이즈 때문에 사실 주가는 안 좋지 않을까. 사실 그 규제 노이즈가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사실 그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흐름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플랫폼 기업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규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텐센트가 있고 알리바바가 이렇게 이제 대형 업체가 있다고 치면은 네. 이제 제가 둘 중에 하나에 납품을 하면은 이제 한 군데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좀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군데 다 이용하면은 그 중소형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두 군데 다 납품을 해야지 좋은 건데 한쪽 플랫폼을 이용하는 순간 한쪽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뭐 그런 문제점들 중국 정부가 그런 걸 못하게 한다는 등 이제 좀 반독점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막 훼손이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는 아직까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 이런 쪽은 그게 오케이인데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가계 대출 줄이잖아요. 뭐 대출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대출 줄이면 부동산 안 되는 건 뻔한 건데. 어떻게 돼? 이거 이 회사 지금 뭐 부채가 어마무시하다면서요? 네. 헝다그룹은 사실 부채가 어마어마한 거 맞는데 이거 무너지면 이거 이제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이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원래는 좀 그런 대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대출도 있을 거고 이제 있을 텐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부채에 의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분양금, 그러니까 분양 완료된 금액을 이제 베이스로 자금 조달을 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YOY 증거를 보더라도 이제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그 자금 조달,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축이 이제 부채보다는 이제 분양 완료된 이제 입금된 이제 분양금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옮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계 대출을 그러니까 그런 대출을 막아가지고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3선, 4선 지역에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건설이 일어나는 거지 뭐 1선 지역들에 또 사실 집을 지을 공간도 많지는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지역에 잘못된 건설을 이제 일으킴으로써 이제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서 오히려 이제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3, 4선 지역 내에서는 아직까지 건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제 붐이 늘어날 이제 토목 경기 이제 붐이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일선 지역 같은 경우에 뭐 토목 경기가 일어날 여력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 투기에 의해서 올라간 집값들 사실 YOY 그룹은 1선만 많이 올라갔고 2, 3, 4선은 차례대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많이 힘을 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경기가 원래 이제 가격이 1선, 2선, 3선, 4선이 상승률은 당연히 1선이 좋았지만 항상 같이 가는 흐름도 있었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1선 지역은 계속 가는데 2, 3, 4선 못 가서 그때 내세우던 정책이 1선만 잡고 2, 3, 4선만 가는 정책을 펼쳤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중국이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이 사실 좀 착공되는 면적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 지역들에 의해서 좀 다시 그러한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중소형주 성장주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쨌든 이 샹창이랑 과창판이랑 창업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내에서 지금 그 세 개의 지수가 다 좋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업종 비중을 보면은 사실 그 과창판이랑 창업판을 비교해 보면은 과창판은 IT 하드웨어 순수 돼 있고 오히려 제 헬스케어 비중은 한 8% 정도고요. 오히려 창업판이 헬스케어 비중이 한 16% 정도로 2배 정도 높아요. 근데 제가 지금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향후 규제가 늘어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원래 같이 갔다면은 조금 창업판이 과창판보다 조금 언더퍼폼하는 구도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좀 이러한 구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중소형 삼총사들 중에서도 오히려 과창판이 가장 그 구성하고 있는 지수들의 산업 비중을 보면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홍콩 쪽 IPO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본토 쪽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실 과창판이 만들어진 이유가 중국 내에서 IPO를 간소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그 신성장 산업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가 됐을 때 불공정한 거래라고 많이 이제
태클 아닌 태클을 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IPO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이제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때부터 지금 그 과창판 50에 이제 전신이 될 수 있는 이제 스타마켓 과창판을 만들고 거기서 상위 시가총액 50개로 구성된 과창판을 만들고 그리고 항생테크 만들고 샹창 만들고 지금 이 흐름이 거의 한 2년 안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성장주들 중심으로 지금 IPO가 조금 상대적으로 간편한 시장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IPO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지금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언젠가 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쪽도 그렇고 홍콩 쪽도 좀 안 좋아짐으로써 중국 과창판 내에서 IPO 신청수리 좀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자금 모집도 지금 그 모든 걸 다 집계해서 보면은 이제 과창판이랑 차익세트 많이 몰려 있는 걸 보여지기 때문에 뭐 유통시장 측면에서 그렇고 발행시장 측면에서도 지금 중국 본토가 좀 많이 좋아 보여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이 과창판 50이나 말씀하신 창호판에 투자하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아 그게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성강도 후광중이 없고 다 아예 없죠. QF 이제 주로 기관들만 위한 좀 지수다 보니까 사실 지금 ETF를 통해서 좀 많이 사실 게다가 제가 지금 전반적인 설명드린 톤이 빠질 건 없지만 상당히 많이 막혀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전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수적인 접근을 좀 권고하고 싶고 그러한 흐름에서도 사실 ETF 투자는 좋아 보이고 또한 제일 좋아 보이는 업종이 사실 중국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과창판 50 ETF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사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내년 10월까지는 좀 계속 갈 것 같다.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이 규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지만 예상보다 더 센 게 또 나올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가 이미 지금 창업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헬스케어도 지금 이렇게 조금 이런데 생각보다 또 더 센 게 나오면 전체적으로도 또 다 같이 또 한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근데 너무 말씀 잘해주고 계신데 느끼시기에 강도가 우리가 이렇게 깜짝이야 할 정도의 이런 규제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일단 그 산업들이 중국 경기나 중국 증시에 가지고 있는 비중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 강도가 100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미 80, 90에 거의 다 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규제가 끝나고 나면은 일기 지도부에도 그 시클리컬들이 1등 기업 중심으로 좋아지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지만 사실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잘라서 본다면은 상승 여력 대비 좀 위험도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지금 강도가 80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늘어날 때마다 7월 정도의 급락은 아니겠죠. 7월만큼의 급락은 아니겠지만 주가 방향성은 플랫 아니면 조금 우하향되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규제와 관련돼서도 이제 플랫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좀 일기 지도부 때 그 규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했던 게 또 부패 척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부패 척결하면서 이제 고위 관리들에게 선물로 많이 애용이 됐었던 이제 귀주 모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도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일기 지도부만 잘라서 지금 주가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부패 척결 운동 진행되면서 이제 그거에 가장 사용될 수 있는 귀주 모태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때 당시 한 50% 정도 이제 5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이걸 장기로 그려본다면은 그 당시 중국 기준모태 연간 매출 증가율 그리고 기준모태 주가 보면은 그냥 꾸준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이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보다 이 반등하기 시작한 기간에 오히려 실적은 더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규제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은 하고 있지만 이게 펀더멘탈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규제가 끝나게 되면은 그 중국 투자 심리는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귀주모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시클리컬 1등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외 갈등은 오히려 좀 많이 완화가 된 국면이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혼자서 모든 나라를 때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때리는 분야가 좀 경제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어쨌든 바이든은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갈 거고 오히려 경제적인 방향을 택하진 않을 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정치적인 요소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중 갈등은 요즘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다만 오히려 시진핑 2기 지도부 초창기에 고생했던 만큼 그런 식으로 실제로 뭐 경제라든지 뭐 주가에 큰 영향력을 주는 거는 오히려 대외적인 요소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중국 증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펀더멘탈이 생각보다는 견고하면서 하방도 닫혀 있고 규제가 장기화가 되면서 전체 상단도 좀 막혀 있는 흐름이 내년까지 계속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그 상단을 막는 요소가 결국에 중국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흐름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MSCI 리밸런싱 할 때 중국 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확대할 만한 요인들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패시브 자금이 오히려 국내로 올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뭐 액티브 자금도 내년 이런 규제 장기화가 된다면은 내년까지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좀 국내를 선호하는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 그 한지영 과장님이 같이 좀 덧붙여 주신 내용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제외 ETF 아시아 ETF가 늘어난다면서요? 네, 미국 펀드들도 큰 펀드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들 좀 정리하고 아시아 비중 늘린다는 얘기들은 좀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도 사실 1년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패 척결 당시 귀주모테 그 규제 당시 차트도 사실 장기에는 올랐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주가 조정 기간이 실적이 좋은데도 2년 가까이 됐었었죠. 2년 동안 주가 조정이 저 정도가 있었으면 사실은 저 경험을 한번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가지고 버티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구간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차트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은 빠진 거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장기로 보면 빠진 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 규제에 관련된 좀 주가 영향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잘라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근데 이 당시 오히려 매출은 이때가 조금 안 좋아지던 시기거든요. 사실은 이때보다도 그래서 사실 좀 그 중국의 규제에 의한 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좀 주가가 상당 부분 엉눌려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항생 테크 안에 있는 지수들도 똑같이 이러한 흐름들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예 관심에서 지우지 말고 뭐 계속적으로 이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보시기에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을 따로 키워서 아예 뺏어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오히려 현재 모델은 유지가 될 것이다. 국영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을 키우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노선을 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유지를 하되 당의 영향력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혼내니까 바로 텐센트가 소위 상납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보여준다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3기 지도부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에 대해서는 당연히 키워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조금 이렇게 좀 반납해야 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그 3기 지도부가 안정화되고 나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산업까지 연결해서 기존 전략을 또 펼쳐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보신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아, 참 어려운 얘기인데 홍록기 선임연구원님 전 처음 뵀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국에 중국 증시 그리고 같이 작성하신 한국 증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쭉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투자자분들께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맡은 섹터라 그런지 그러니까 좀 이제 정부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데이신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한 좀 비슷한 말이지만 뭐 단기적으로 여전히 좀 기회는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있을 뿐더러 지금 규제 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일기 지도부 때 있었던 뭐 귀주 모텔라든지 그리고 뭐 시클리컬 기업들의 예시를 봤을 때 오히려 이 규제가 끝나고 이 치킨 게임이 끝나면은 오히려 1등 기업들은 항상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1등 기업들, 1, 2등 기업들을 키우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도를 함으로써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좀 이제 미치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1, 2등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중국 역시 좀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장기적인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백주들은 미친 가격이었죠. 사실 한 100배 하더라고요. 이익 대비 100배 주가가.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지? 이해가 안 되네 했었는데 드디어 손고르기가 한번 나왔어요. 귀주 모태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술을 못 먹어봤는데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대요. 이 장양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술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뇌물이 되고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이고 출하 가격과 그다음 판매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렇다니까 정말 명품 주식 그 명품 술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셀가가 높긴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한 병 있는 거 못 마시고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모르겠지만 킵해두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300 위안인가 1,600 위안인가 출하인데 1,600개에서 출하인데 실제로 시중에 팔리는 거는 3,000 위안 넘는데 그 가격에 못 산다면서요? 네, 그 시장 데이터로 2,000 중반대라고 하는데 저도 제 실제로 그 리셀 가격으로 사본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줘야 되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귀주 모텔 좀 못 사서 마음 아프셨던 분은 1년 앞으로 기다리시면서 좋은 찬스가 오면 뭐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술이야? 그러면 한번 술은 못 먹어더라도 주식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사실 근데 귀주 모텔 같은 경우 중국 주식이 100주씩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절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가격이 여기서 사실 100주를 사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환율 계산하면 3,4천 첫 투자 단위가 3천만 원이 돼야 되니까 좀 이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아직 투자를 안 하셨는데 요즘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서 또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으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의 홍록기 선임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